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은 포비입니다. 21세기를 우리는 흔히 정의 없는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경우도 드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뛰어놀기보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보고 놀게 되어 운동장과 놀이터는 텅텅 비어있기 마련이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거치면서 사람들은 콜포비아에 걸리거나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이른바 정의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을 다루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파적 소재를 배제하고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아갈 만한 가치를 담담하지만 묵직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사회에 대해 절제된 방식으로 비판하면서도 신랄 같지만 아름다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랄한 휴머니스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토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화 토파보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님, 덕희님, 조조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오늘 방송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조조입니다. 이름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이지만 일본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패널분들 소개도 마쳤으니 이제 감독 토파보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기존의 방송 형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짚어보고 주요 영화들에 대해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이력을 포함하여 한국에서도 다수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본격적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토파보기 전에 평소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셨는지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감독이라고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드렸듯이 저는 이제 원래는 홍콩 영화 그리고 왕가이 감독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괴물로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 감독은 정말 연출력이 탁월한 휴먼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도 사실 되게 많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사회에 대한 시선이 확고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함을 같이 갖고 있는 양면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볼 때마다 되게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고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괴물 이후에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이라 생각했고, 항상 작품을 볼 때마다 뭔가 스스로 질문을 막 던지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레에다 감독이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다큐멘터리의 특징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잔잔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고레에다 감독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좀 몰아서 영화를 봤는데 아무리 이게 좋아한다고 해도 이 다큐 같은 거를 두세 편을 연달아 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걸어도나 원더풀 라이프 같은 작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고레에다 감독 영화 볼 때 하루에 2편 이상 보는 거는 조금 힘들다. 한 편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영화는 좋은데 참 보기가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 네. 그래도 어찌 됐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 연출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력이 되게 특이한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덕희님, 혹시 고레에다 감독이 어떻게 감독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1987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 연출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지를 버리는 시대로라는 생활보호를 중단당한 난치병 환자의 자살과 복지에 전력하면서도 미나마타병 화해 소송 등으로 고통받다 자살한 엘리트 관료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에이즈 환자임을 고백한 히라타 유타카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그가 없는 8월에를 제작하기도 하였죠. 이후 1995년 환상의 빛으로 데뷔한 후 데뷔작부터 베니스 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고레에다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첫 연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번에 좀 처음 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데뷔작이 바로 베니스 영화제 촬영상을 받을 정도면 연출력이 매우 뛰어난 감독인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데뷔작으로 꼽히는 환상의 빛 다들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릴 때 할머니를 잃고 또 이제 남편도 잃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의 다른 유명한 작품들을 먼저 본 상태로 이 환상의 빛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근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영화가 훨씬 더 고요하고 화면도 되게 정적이라서 뭔가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영화가 아니라 네. 그래서 좀 더 먹먹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은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왓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충분히 볼 법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녹음 끝나면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리뷰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영화 리뷰 영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영화를 그렇죠. 러닝타임 전체로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영화라 러닝타임 풀로 채워서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걸 왜 리뷰 영상으로 봤을까 아쉬움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덕희님은 리뷰 영상도 보시고 영화도 한편 보시고 저랑 조조님은 영화를 아예 한 편 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고레에다 감독의 다음 연출작은 바로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사후 세계를 다룬 매우 특이한 영화였는데요. 이번 영화 조조님께서 간단하게 내용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원더풀 라이프는 림보라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저승으로 가져갈 단 하나의 기억을 정하게 되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림보에 도착한 사람들은 7일이라는 시간 내에 기억을 선택해야 하죠. 2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소중한 기억들을 다른 지점에서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7일 동안 기억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림보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중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23세라는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다카시와 여자 주인공인 시오리를 중심으로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 영화는 연출 내용상에서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아니면 다른 영화들과도 구분되는 특징이 많은데요.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때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신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 림보가 사실 이 사후세계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좀 저승과 천국의 좀 중간 지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의 영화들과 다르게 되게 이 공간을 현실이랑 되게 모호하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림보가 도대체 어느 곳에 위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면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막 세트장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림보의 직원들이 저기 현실에 가가지고 막 촬영도 하고 대나무 숲도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보통 이렇게 코코처럼 죽음이나 내세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좀 홀리하고 황홀한 이미지 아니면 아예 어두운 이미지로 이렇게 사후세계를 묘사를 하는데 공간을 묘사하는 방식이 좀 되게 차별적으로 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회사 보는 줄 알았어요. 요양원이나 막 회사 이런 것처럼 네. 보이죠. 저는 이제 기억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이 기억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잃어버린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사후생애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좀 전생의 기억들을 가져가서 그걸 바탕으로 뭐 성찰을 하거나 이런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던 코코아 같은 영화를 예시로 들어도 전생을 기억하면서 이제 전생의 음악을 뺏겼던 그 사건이 조금 핵심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저승에 가서 이승에서 했었던 일들이 좀 플래시백이나 아니면은 재현이 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형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딱 한 가지 기억만을 선택을 하게 해서 오히려 좀 지나간 기억들을 다시 찬찬히 되짚어보게 되고 어떤 기억이 소중한지 내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설정 자체부터 되게 인상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조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죽은 뒤에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고를 당하다든지 해서 현생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런 저한테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추억을 되돌아보게 영화를 막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이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치로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치로상의 장면을 보면은 이 인생의 모든 기억이 담긴 비디오를 결국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근데 굳이 왜 영화를 한 편 더 이렇게 찍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거 찍나 저는 혼자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미 이렇게 사실로 딱 적시된 영상물이 있는데 굳이 찍는다 이것도 저도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사실로 남겨진 영상이랑 자기가 기억하는 뭔가 추억이랑 달라서 뭔가 미화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죠. 옛날 기억이. 그래서 그거를 되살리고 싶어서 따로 영화를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보다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네. 그죠. 그리고 저는 보면서 제일 특이했다고 생각했던 거가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감독의 특징인지 영화가 되게 다큐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부는 다 그 림보에 처음 오게 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직원들이 듣고 만들어야 되니까 영상을. 음. 그게 그냥 인물 다큐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억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세트장에 직접 와서 수정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잖아요. 그거는 또 되게 메이킹 필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픽션 같지가 않고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는 허구인데 막상 영화를 연출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보면 리얼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림보라는 공간이 애매한 것처럼 영화도 좀 이중적인 속성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현장감이 정말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림보라는 공간이 진짜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패널분들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이 영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그 선택의 순간들이 차례로 소개가 되는데요. 패널분들이 보셨던 인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디즈니랜드에 갔던 기억을 선택했던 여학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인 시오리가 그것보다는 더 특별한 기억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나중에 또 고심해서 선택했던 기억이 어머니의 무릎이었나? 거기 누워서 귀 청소를 받았던 기억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결국에는 그런 일상 속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인생 마지막 날에서는 가장 특별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전 되게 공감을 했고 그 보면서 나도 그런 소소한 기억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울 것 같아요 저. 저도 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행복한 추억이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 이치로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행복한 추억을 매일매일 기억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사진이라든지 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때 참 행복했었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추억도 있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문득 깨닫게 해주는 인물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 구두 할머니가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오빠가 사주는 이 치킨 라이스 그걸 먹고 싶어서 이렇게 빨간 구두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터뷰하는 게 저는 되게 따뜻했고 또 인터뷰할 때 그 할머니 표정이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마치 맞아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리고 아이한테 직접 노래랑 춤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기가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인생도 떠올리고 자기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듯한 그 느낌? 뭔가 애매모호한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회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았고 이 영화가 픽션이랑 다큐멘터리가 섞였잖아요. 네. 제가 비하인드를 보니까 이 할머니는 일반인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촬영 전에 일반인 600여 분을 인터뷰를 하고 그중 몇 명을 인상적인 분들을 출연시킨 건데 600명이나. 네. 그래서 이분도 일반인 분이신데 너무 영화 같은 인터뷰를 하셔서 이렇게 출연했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할머니 보면서 좀 되게 해맑으신데 한편으로는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쵸? 기억하는 게 이제 어릴 때 기억이라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인이 되고부터 상처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림보에 온 것을 계기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다시 찾고 저승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해맑아 보이셔서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조금 짠하기도 했던 맞아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패널 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좀 홍대병이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지 않는 캐릭터를 한번 집중해봤는데요. 사연이 소개가 안 된 시오리가
저는 주인공임에도 사연이 많이 소개가 안 돼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일한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카시를 짝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카시가 마지막에 기억을 결정했을 때 자신의 약혼자의 기억을 선택을 하면서 또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카시의 방에 찾아가서 내가 왜 도와줬지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는 과연 시오리는 역시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오게 되었을지, 그리고 다카시는 좀 왜 짝사랑하게 되었을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좀 더 영화가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한데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시오리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시오리 배우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뭔가 깊은 눈을 갖고 있는데 또 웃을 때는 되게 해맑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 배우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생과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서 드는 질문인데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림보에 가셔서 이 영화의 상황처럼 죽기 전에 기억을 단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기억을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죽기 전에 가져갈 기억이라. 근데 저희가 이 나이로 가는 건가요 지금? 뭐 나이는 다 이 나이로 한번 통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 아산이 또 이렇게 온천물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산에 온천 여행 간 기억이 가장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수영장 이름은 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자주 가던 수영장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아기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아침 일찍 이렇게 차 타고 출발해서 가는 그런 온천장이었는데 그 온천물이 되게 깨끗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아서 깨끗하진 않은데 느낌 있잖아요. 날씨는 추운데 따뜻한 온천물. 그래서 거기서 막 오뎅 같은 것도 먹고 좀 몽글몽글했던 기억. 다음에 딱 온천 끝나고 이제 나오면 한 5시, 6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천 갔을 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보통 밖에 온도는 되게 쌀쌀하고 몸은 또 이렇게 노곤노곤한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되게 행복했었어. 저는 아마 이 기억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온천에 가고 싶어지네요. 그쵸? 되게 생생해요. 네. 지금. 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특정하진 않을 것 같고, 가족들이랑 같이 술 마셨던 자리 중에 하나를 그냥 랜덤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술자리 중에 하나를 네. 랜덤으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나이에 죽게 되면 가족들과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쵸. 막 행복했던 기억보다도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뭐 투닥투닥 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오히려 그런 좀 기억들이 더 사람 냄새나고 소중한 기억일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안 좋았던 술자리가 뭐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랜덤한 술자리를 하나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에 한 가지 가져가는 기억인데 그것도 랜덤으로 가져가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 소중함의 경중을 못 뽑을 것 같아요. 너무 다 매 소중해서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은 운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하게 소소한 기억을 뽑았는데 저는 본가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내향 인간이라서 집에 있을 때 혼자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양이가 옆에 와서 누워 있거나 잔단 말이에요, 옆에서. 저는 그게 제일 평화롭고 뭔가 소소하지만 제일 확실하게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기억을 꼭 가져가고 싶은데 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네, 그런 추억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첫사랑과의 어떤 기억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답변을 못 하겠네요. 네. 다음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통적으로 뭔가 들어보니까 기억들이 이렇게 크고 엄청 특별했던 기억들보다 뭔가 소소하고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기억들이 많이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덕희님 기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덕희님 기억은 확실히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원더풀 라이프에 대해 살펴봤는데 원더풀 라이프 이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다소 사회 비판적인 영화 2편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는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을 일으킨 홈 진리교회 진리의 방주에 가입하였던 가해자 가족들을 다룬 디스턴스인데요. 피해자 가족이 아닌 가해자 가족을 다룬다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영화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톱어볼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아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소재로 또 다른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영화는 윤님께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비님 말씀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삶을 꾸리기 위해 서로 아버지가 다른 아이 4명을 방치한 사건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게 된 뒤로 아키라라는 12살의 어린 소년이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돌보게 됩니다. 영화는 아이들이 주변의 무관심 속에 부모 없이 힘겹게 버텨가는 모습과 삶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촬영 자체에서도 대사보다는 아이들이 엄마 없이 생활하고 음식을 구하고 노는 모습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에 집중하였는데요. 이러한 기법들, 패널분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화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촬영이 진짜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도 그렇고 주로 이제 아이들의 삶을 보여줄 때는 카메라가 천장을 안 찍고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뭐 예를 들면은 엄마의 허리 부분까지만 보인다던가 네. 아니면 옷장에 천장이 보일락말락 한다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좀 부각해서 촬영할 때는 갑자기 마을 전체를 보여준다거나 이제 지나가는 열차 아래에서 아이들이 모노레일을 지켜보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저는 와 촬영으로 이렇게 신랄하게 보여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대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되게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되게 인상적으로 잘 만든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촬영을 보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세히 잘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괜히 촬영상을 데뷔작부터 받으신 감독이 아니다. 그렇죠. 네. 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대사 없이 아이들 모습만 많이 보여줘서 초반부에는 되게 오히려 평온하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사부작 거리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계속 보면서 귀엽다. 그리고 아키라는 진짜 너무 기특하다. 이런 창하다. 생각을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의 삶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사건을 그냥 멀리서 제3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뭔가 관찰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정글의 법칙이나 야생에서 살아남기 같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친구들이랑 따라 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근데 저는 그게 다 장난이고 놀이였는데 이 아이들은 다 실전인 거잖아요. 그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마치 정글의 부족민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집에 다들 뒷산은 있잖아요. 없나요? 뭐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강원도 출신이어서 뒷산에 가다 보면은 한창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 곳이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져가서 놀고 하던 것들이 그 공사 자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하게 절도를 하셨던. 그러니까 철근이나 나무 판자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끈으로 묶어서 텐트 만들고 그러면서 손재주가 대단하신데요. 되게 재밌게 노셨네요. 네.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놀고 나무 타고 이렇게 놀았는데 참 그때가 생각나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덕희님의 어린 시절도 한번 영화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썰매 타다가 다리 부러진 사실이 있는데 영화로 한번 되게 익사이팅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이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흡수되게 하는 그런 연출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조조님께서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인물들 이런 거를 감독이 효과적으로 연출하셨다 했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편의점 장면이 저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편의점 점주가 처음에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의점 점주가 엄청 이렇게 위압적으로 그렇죠. 묘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되게 효과적으로 묘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 관객들한테 이 문화도 다르고 아이들의 나이까지 되게 공감하기 어려운 설정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느 순간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어른의 입장에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을 감독이 대사나 아니면 좀 극적인 장면들로 명료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차근차근 스토리를 좀 쌓아가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조금씩 변해가는 아이들의 상황을 묘사하니까 진짜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같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거기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된 것 같다. 이런 맞아요. 마음도 들었고 되게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실제로 이 사건의 주범인 엄마라는 존재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게 연출했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주도적으로 이 아이들을 방치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됐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 엄마 배우가 저희가 뒤에서 소개할 걸어도 걸어도라는 작품에 그렇죠. 나온 유라는 배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배우의 목소리가 저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뭔가 좀 또랑또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밝으면서도 좀 쓰라린 상처를 걸어도 걸어도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 그렇고 되게 잘 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영화 초반에서 나레이션 같은 걸로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지만 극중 인물의 심리나 이런 거는 좀 상상을 가미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결정이 어찌 보면은 범죄 미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되게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되게 다층적으로 묘사가 되었고 이 영화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결국에 돈을 보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무언가 애정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들도 엄마한테 계속 나오는 것도 엄마를 그냥 마냥 악하기만 하지 않은 한 개인으로 묘사를 했던 게 저는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포비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비판 대상을 찾기보다는 좀 통시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영화가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마자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찾아가고 싶다. 네,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패스트푸드점 도너츠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아키라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마는 행복하면 안 되니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물론 뭐 어머니 입장에서도 행복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넷을 집에다 두고 멀리 떠난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실제 사건에 관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자수를 하게 된 계기가 저거 내 얘긴가를 뉴스에서 봤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더 화가 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 맞아요.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깨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들을 봐도 어머니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감상을 남길 때 아무도 몰랐다고 적어도 엄마는 알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묘사를 했음에도 엄마한테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건 연출을 잘한 거다라고 저는 다른 오히려. 관점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동감합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보면서 되게 엄마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누구 한 명을 딱 정해서 미워하거나 화낼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근데 뭔가 그렇게 악당을 정하게 되면은 악당을 비난하면서 나 스스로는 되게 그 잘못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나 같은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그런 사회 여기저기서 일어날 그런 아픈 사건들의 방관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묘사가 되는 분들이 뭐 건물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이웃들 맞아요. 뭐 밤에 어린아이 2명이 나가는데 그래 잘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좀 저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연출들이 처음에는 엄마만 가해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주변인들로 포커스를 넓혀가는 그런 연출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어른은 아이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느꼈는데요.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고레에다 감독의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영화를 만들 때 관객이 영화를 본 후에 인생 살기 참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영화는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동학대, 방치 그런 것들이 잘 부각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담보나 세자매 같은 아동학대를 다루는 다른 영화처럼 아동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갑자기 확 다른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은 바로 왕따 당하는 소녀 사키인데요. 사키라는 인물이 이 작품 속에서 왜 등장한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키가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인물 같기도 했고, 왜냐면 나중에 막내 유키가 죽게 되었을 때도 아키라랑 같이 시신을 묻는 인물도 사키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저는 사키를 보면서 저를 뭔가 투영하면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아키라랑 동생들한테 거의 처음 관심을 준 외부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곁에는 있어주잖아요. 네. 같이 놀면서. 그래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이들 곁에 있어주고 싶다, 사키처럼,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키가 조금 아이들과는 약간 대비되면서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사키는 사실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사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친구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상처를 입은 친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둘째가 사실 사키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줄기 빛 같다. 그리고 약간 묘했던 장면은 이온 음료를 하나 자판기에서 뽑아서 네. 사키가 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약간 아키라가 조금 설렜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상녀한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인물이자 사키 본인도 마음에 좀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필요했던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키를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킨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키는 이제 옷도 깨끗한 교복을 입고 집도 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게 부모와 같이 있어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겉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저거는 누구의 잘못일까? 부모랑 같이 있는데도 저렇게 방치되는 듯한 아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조님 생각이랑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 저는 사키가 구원자라는 생각보다는 동반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사키가 나이도 더 있고 비주얼적으로 봐도 훨씬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 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키가 아이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어지러진 집이나 전기세랑 수도요금 밀린 걸 보고 좀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아이들이 해방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해결해주고 구원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동반자의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그 작품 속에서 마지막 보면은 아키라의 요청에 의해서 유키를 안매장하는 걸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말이죠. 네. 그래서 작품 속에서도 그리고 친구들을 되게 갈망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물이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감독이 전달하고 싶었던 건 저는 오히려 금전적이나 제도적 구원 이것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 계속 있어주는 동반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이 배우분이 이제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할까요? 제일 동포 출신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적을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한영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배우분이 되게 눈빛도 그렇고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은 작품에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까지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초창기 작품의 특징들과 대표작에 대해서 톱어보았습니다. 영화 자체의 주제들이 녹음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필모그래피 후반부를 톱어보고 촬영 비하인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 톱어보기 고레에다 히로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후의 작품 세계와 재미있는 비하인드, 자신이 뽑는 최고작과 더불어 감독에게 별점을 매겨본다면 어떤 별점을 줄 건지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독의 후기 작품에서의 키워드 한 개를 꼽으라면 가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면서 대중 평론가들에게 아주 높게 평가받는 가족 영화라고 하면 걸어도를 뽑을 수 있겠죠.
걸어도의 줄거리 윤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걸어도는 주인공인 료타의 형 준페이의 기일을 추모하기 위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 쿄에이 집에 모인 이틀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형인 준페이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기를 원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노부오라는 젊은 청년을 살린 뒤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고자 했던 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남 료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해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료타는 심지어 과부인 유카리와 결혼하게 되면서 식구들의 못마땅한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한 집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배우자들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미묘하게 오고 가면서 가족이라는 관계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걸어도 속 가족들은 장남의 기일에 함께 아버지의 집에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족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패널분들은 어떤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뭐 뒤에서 나올 작품이긴 한데 어느 가족에 나오는 가족들이랑 되게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도 속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인데 막상 모이게 됐을 때 좀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 가족 구성원이 없을 때 뒷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뒷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반면 어느 가족은 사실 결합된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명 한 명씩 모여서 생긴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화목하고 진짜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느 가족은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진짜 가족인데 못 사는 가족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조금 분위기와 결합 형태가 좀 상반돼서 더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족이 모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빠는 아들의 눈치를 보고 아들은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는 또 시댁의 눈치를 보는 식으로 그렇죠. 참 이 가족이 모였지만 편안하지가 않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끼리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있고 싶고 그렇죠. 그러고 싶은데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인물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하게 느꼈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가족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막내딸 가족 때문에 좀 초반에는 되게 화목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애기들 2명이 있는데 걔네가 엄청 장난꾸러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남편도 장모님한테 되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그래서 화목해 보이지만 동시에 또 뭔가 말 못할 서운함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가족이면 그래도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담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말을 좀 해야지 어느 정도 풀리는 거거든요. 원래 진짜 안 좋은 가족은 말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했고 이 가족들이 그래도 물론 형이 죽어서 기일에 모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오라고 하면 꼬박꼬박 잘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가족이 다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서도 가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족이면은 상위 한 5%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이 영화에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패널분들이 보셨던 이 가족을 연기했던 배우들 이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각자 발견한 재미있는 포인트나 감탄하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어머니의 연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머니가 노부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증오할 상대가 없는 것만큼 괴로움은 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잃은 슬픔은 참 잊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뇌리에 깊게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인상적인 장면은 나비를 쫓는 재단에 나비가 올라갔을 때 봐봐 준페이잖아 하면서 그 장면이 저도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맞아. 진짜 울컥했거든요. 저도 그때 좀 소름 돋았던 게 전에는 그냥 되게 유쾌한 듯 계시다가 갑자기 되게 뭐에 홀린 듯 나비를 맞아요. 쫓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엄청 처절하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울컥. 맞아요. 딱 뭔가 울리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주인공의 아내이자 또 과부였던 유카리라는 캐릭터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토시코에게서 받는 서러움을 좀 표현하는 장면도 그렇고 지나미라는 신우이 이제 유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도 조금 불편하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맞아요. 장면들이 진짜 실제 며느리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 우리네 며느리 같다. 네.
좀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아키라한테 준페이의 묘지에 갔다가 내려가는 장면에서 전 남편을 아버지라고 은근히 인식을 시키더라고요. 둘이 먼저 걸어가면서. 그래서 아직은 마음속에서 전 남편을 잊지 못했는데 료타를 사랑하지만서도 료타 집 식구들은 불편하고, 이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장면 속에서. 그래서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또 감탄을 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저는 할아버지 캐릭터가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고집 있고 틱틱 대시는데 가끔 보면은 막 마당에서 혼자 쪼그려서 막 꽃을 모으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왔구나 하면 한마디 하고 방에 쏙 들어가고 그 방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 막 하는 척하고 맞아요. 그래서 쑥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저는 좀 웃기고 귀엽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뭔가 같이 껴서 놀고 싶은데 이게 어렸을 때 애들한테 좀 엄하게 대했으니까 애들이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의사라는 직업을 작품 속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아버지께서 벌어오시는 그런 게 적어지니까 체면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이런 고민들, 속상함 이런 게 저도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인데 맞아요. 왜 할머니 집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네. 소심하게 반응하시는. 맞아요. 되게 귀여웠어요. 맞아요. 결말 부분에서는 아버지인 쿄에이와 료타 사이에 약간의 유대감이 생긴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주인공들이 느낀 감정은 다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이 인물들 사이의 생각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랑 만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붙어 있으면서 그래 좀 정도 생기고 유대감이 생긴 것 같은데, 아들 료타는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좀 강압적이거나 엄했을 것처럼 묘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들 료타는 어릴 때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유해질 수도 있어도 결국 바뀌지 못한 것 같고, 료타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마지막에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네.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아버지랑 이 어머니는 뭐 다음 명절이나 놀러 오기는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엔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반전이 없었다는 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호빈님과 생각이 비슷한데요. 근데 그 전에 바닷가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에서 제목이 걸어도 이다 보니까 네. 걸음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머니와 료타, 그리고 료타의 새 아내와 아들, 이렇게 네 명이서 성묘를 가는 장면에서는 제가 아까 유카리 캐릭터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둘이 먼저 걸어가고 이제 어머니랑 료타는 뒤에 따라서 걸어가면서 노랑 나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구성원들 사이에 느끼는 감정들을 걸음을 얼마나 맞춰서 걷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료타의 아들은 먼저 앞으로 뛰어가는데 료타가 핸드폰을 받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뒤에 걸으면서 걸음을 맞췄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바다에 서서 축구 얘기를 하면서 뭐 다음에 뭐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좀 화해가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결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지 말고 그냥 저녁에 가자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쪽에 조금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친해진 줄 알았는데. 그죠?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네.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고, 저는 근데 결말부의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처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 해변가로 가는 길에 료타랑 료타 아들 할아버지 쿄에 이렇게 셋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때 처음에는 쿄에이가 맨 뒤에 이렇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료타가 되게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중간에서 휴대폰을 보는 신용을 맞아요, 막 해요. 맞아요. 그래서 멈춘 다음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거 보면서 같이 지내는 동안 되게 틱틱대긴 했어도 서로 사실 늙은 아버지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을 보면 친해진 게 아닌 것처럼 묘사가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두 인물의 감정의 변화가 전화가 걸려온 이후에 생긴다고 제가 봤거든요. 환자한테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구급차에 실려서
보내는 장면이죠. 아 맞아요. 그 장면에서 아들이 쩔쩔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고전적이고 무뚝뚝하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야구 얘기도 하고 축구 얘기도 하면서 아들이 먼저 손을 내민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조금 이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결국 다시 손을 뺀 건가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웠어요. 네, 뭔가 그렇죠. 결국 이해는 했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다가가려 할 때는 이제 또 안 계시고 또 이런 근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새 가족과 또 아이가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네. 근데 료타의 가족은 결국 같이 걸어 내려가는 장면 또 차를 사서 이동을 하죠.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부모님과는 이룩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아내와는 가족을 이루었던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해피엔딩이지만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파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복잡 미묘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료타의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걸어도를 시작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다양한 가족 영화들을 만들었는데요. 각 영화에서 등장한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조조님께서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걸어도 이후에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에서는 별거 가족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는 아이가 바뀐 가족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는 자매들의 엄마가 다르고 이 공통된 아빠가 또 자매를 버린 가족 이야기, 태풍이 지나가고에서는 이혼 가족, 그리고 어느 가족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가족 영화들을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특히 극찬을 받았고 또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제시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제시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덕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는 두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으로 묘사되는 료타의 가족은 케이타를 키우는 부유한 가정인 반면에 류세이를 키우던 유다이의 가족은 철물점을 하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케이타와 류세이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두 가정은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주말에만 반대편의 가정에서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료타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가족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도 유다이의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관객들도 반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 작품 속에서는 료타와 유다이라는 대조적인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인물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이 되시고 싶으신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료타 같은 아버지가 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료타의 자식으로 나온 케이타는 어떻게 보면 생활적으로는 되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료타라는 주인공의 성격이 막 저한테 마음에 드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자녀가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할 때 가정 환경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아버지라는 인물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무뚝뚝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존경할 만한 성공한 건축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료타 같은 아버지가 되면서 유다이를 조금 지향하는 네, 그런 살짝- 스타일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조금은 무뚝뚝할지라도 자식이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료타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힘들어 보이긴 한데 이제 후반부에는 좀 반성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료타가. 그래서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료타를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걸로. 네. 네. 저는 사실 유다이로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료타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면은 실수하면 안 되고 결점도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사는 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완벽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잘못된 모습도 보이고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좀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격식 차리고 이러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유다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꼬리 질문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 또는 아내라면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 아내 둘 다 유다이를 아버지로 두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제가 되고 싶은 것과 별개로 이제 유다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제 료타의 아내를 영화상에서 보면 되게 료타의 말에 좀 반박을 하지 못하는 울기도 하고 서로 티키타카라기보다는 료타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유다이와 유다이의 아내 마키오코 배우가 연기했던 그 분을 보게 되면 이제 남편한테 막 장난식으로 말도 하고 좀 더 수평적인 부부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입장에서는 더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타가 유다이의 집에 갔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아이잖아요. 네. 유다이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이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잘 놀아주거나 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아이 입장에서는 정을 붙이기 쉬운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유다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조조님이랑 비슷하게 유다이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아버지가 직장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 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보면은 유다이가 은근히 알뜰살뜰해요. 뭐 결제하는 것도 이건 병원이 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내 말도 잘 듣는 모습 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앞에서는 료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서는 유다이를 선택했는데 아이 입장에도 확실히 유다이가 더 좋은 아빠라고 느낄 것 같고 아내도 인생의 파트너로서는 유다이가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료타는 뭔가 꽉 막힌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이를 선택했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라면 유다이 같은 아빠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은 마음인데 아내라면은 료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 아까 아무도 모른다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료타 같은 아버지가 있는 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라면 유다이 같은 아빠가 좋은 것 같고 아내라면 료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면 영화의 두 부모들은 처음에는 시간으로 맺어진 유대보다 혈연을 중요시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적 메시지와는 별개로 혈연과 시간 둘 중에서 패널분들은 어떤 관계가 더 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아이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아이의 의견까지. 네, 아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저와 7년을 함께 산 아이가 친부모에게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놓아줄 것 같고요. 저는 아이의 선택을 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해봤을 때 혈연이 조금 더 짙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보더라도 외모적으로 닮아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이제 뭐 TV에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이 순간은 꼭 내 애기 같다, 꼭 내 자식 같다라는 순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를 가도 잘 어울리고 진행하려고 하고 이런 좀 닮은 형질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실 이렇게 영화적으로 극단에 처해지게 되면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혈연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혈연이 조금 더 애착을 갖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동물로 생각을 해봐도 나랑 당연히 같은 피를 나누고 있지도 않고 전혀 닮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되게 가족같이 애틋해지고 끈끈해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개념도 그냥 단순히 피를 나누고 있어서 형성된다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조조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봐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닮은 구석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이 아이랑 이 부모랑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런 게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DNA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고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외에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에서는 결합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다른 필모그래피와 비교하여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선 배우진들이 올스타다. 맞아요. 안도 사쿠라, 릴리 프랭키 그리고 이제 키키키린 배우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메인 주인공으로 나온 세 분의 연기가 각각의 명장면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적 특징 자체가 한 인물이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조망하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눈에 확 띈다라는 것보다는 되게 스토리를 잘 짰다, 촬영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각각의 명장면들이 배우분들이 한 개씩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키키키린 배우가 바닷가에서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제 읍조리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릴리 프랭키가 양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을 보내면서 버스를 쫓아가는 장면이라던가 안도 사쿠라 배우의 또 유명한 취조씬 네.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 어. 이런 장면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걸 봤을 때 배우진들이 진짜 올스타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원더풀 라이프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가족이 좀 더 관객이 보기 편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원더풀 라이프는 아까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전문 배우랑 일반인이 함께 출연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목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다르게 가족은 어떻게 정의되는 걸까라는 의도를 관객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레다 감독이 배려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조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의 총 집합, 어벤져스 이런 느낌도 저도 들었고 그 다음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중에서 등장했던 인물상들이 조금씩 변주가 되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계속 아이들이 막 달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장면에서는 아까 봤던 아무도 모른다와 좀 다르게 도둑질하는 아이를 용서해주는 문방구 주인이 나와요. 그런 장면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묘사하고 싶은 인물상도 하나의 인물에서 조금씩 변주되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고 되게 재밌는 장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사무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 받아니까 돈 받아서 좋다. 이런 장면도 되게 속물적으로 보이는데 웃기고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따뜻한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 나갈 때 음식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물론 발톱이 들어가지만 이런 장면들도 되게 저는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짧고 명료한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큰 흐름 외에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필모그래피상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요. 혹시 패널분들 생각했을 때 꼭 소개하고 싶은 시도 있으실까요? 저는 브로커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브로커는 고레다 감독이 우리나라 배우들과 함께 콜라보를 시도한 작품입니다. 고레다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기 한 7년 전부터 배우를 정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감독이 영화를 대하는 진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브로커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이자면 고레다 감독의 영화 중에서 좀 보기 드물게 되게 직접적으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주제 의식들이 전달이 되는데요. 또 이제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가 브로커에 관해 다룬 방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 번째 살인이라는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고레다 감독의 작품이 너무 잔잔해서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확실히 장르물이라서 되게 몰입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평소에 계속 보여주던 주제의식이랑 가족이라는 카테고리는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내용이 뭔가 더 극적으로 전개되는 느낌이라서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작인 괴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퀴어 영화긴 한데 되게 저는 다각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도 인상적이었는데 등장하는 호리 선생 아니면 후시미 교장 이런 사람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후시미 교장이 저는 걸어도 할머니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뭔가 좀 냉소적이면서도 따뜻함이 있고 독단적이면서도 이 확신이 있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들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거랑 달라서 저는 이런 다각적인 인물들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도 원더풀로어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필모그래피 전체를 톱파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필모그래피 속 영화들 중 자신의 최고작을 꼽아본다면 어떤 영화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무도 모른다를 꼽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딱 한 줄로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촬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라는 걸로 앞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아무도 모른다를 좀 최고적으로 꼽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른다, 괴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되게 개인적인 애착 영화로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꼽고 싶어요. 근데 이게 세자매랑 또 배다른 여동생 스즈가 가마쿠라에서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자매 일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까 되게 일상적인 요소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스토리가 뭔가 극적이지도 않고 엄청난 비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따뜻해서 전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인데도 좀 눈물이 나요.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을 배경도 좋아서 보면서 가마쿠라 아직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걸어도를 선택을 했는데요. 항상 곁에 있어서 무심해지기 쉬운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같이 있을 때 편안해지는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서 걸어도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어느 가족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배우들도 그렇고 연출들도 그렇고 뭔가 총 집합적으로 좀 정수를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전 느꼈고요. 특히 릴리 프랭키 배우가 여기서 너무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릴리 프랭키와 고레다의 조합은 정말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키키키린이 원래 고레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해요. 네, 근데 이 페르소나 두 명이 나와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잘 받쳐주는 게 되게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네, 최종 별점 매기기로 넘어가기 전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굉장한 K-드라마 팬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번에 브로커가 한국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이유랑 이주영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배우들을 섭외한 이유가 너의 아저씨랑 이태원 클라스를 재밌게 봐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홀수 징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레다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디스턴스나 하나, 공기인형 같은 것들은 혹평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고레다 감독의 작품을 재밌게 보긴 했지만 뭔가 대중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하인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릴리 프랭키 배우가 실제로도 촬영장에서 아이들을 되게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스타일이 되게 캐릭터에 잘 반영이 돼서 유다이 역할 연기 너무 잘했다, 캐스팅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관련된 비하인드를 봤는데 칸 영화제에서 수상할 때 스필버그 감독이 자기 이름을 호명해가지고 되게 감동받았다 이런 비하인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 리메이크 하려고 스필버그 감독을 다시 만났는데 스필버그 감독도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비하인드까지 소개하면서 방송을 마쳐보았습니다. 2부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모든 필모그래피를 톱파보고 영화 안팎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에 대해 알고 있던 점들도 공유하고 또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감독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감독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평가해 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0점 만취입니다. 만취. 그래서 한 줄 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신랄한 휴머니스트 고레에다 히로카즈로 평가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전 7점으로 드렁크를 줬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재밌게 보긴 했지만 대중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서 7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맞아요. 평을 하자면 도파민에 절여진 뇌의 완벽한 처방이라고 너무 좋은 의미인데요? 저는 9점 드렁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레다 감독의 영화에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따뜻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9점으로 드렁크고 한 줄 평은 좁고 추운 구석들을 비추는 햇빛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대를 넘어선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필모그래피를 톱파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따스한 용기가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냉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독 톱파보기 시간을 통해 고레에다 감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전에 봤던 작품들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들도 보면서 영화를 보는 관점이 더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회 비판의 메시지부터 따뜻한 가족 영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다음 영화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감독 톱파보기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의 포비, 패널의 조조, 덕희 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